대한민국을 꿈꿔보는 시간, 장한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최진석 5부작 중 두 번째 시간으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라는 책을 두고 감상도 나누고 토론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학교 2기의 한상도이고 오늘도 장한 녀석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기본학교 3기 장우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최초로 또 최진석 5부작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인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어떤 감상,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 교수님 책을 다 이해하고 있고, 이제 탁월한 사유의 시선도 제가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는 활동과, 그리고 상도님과 또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또, 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제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이번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도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를 하기 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최진석 5부작의 진행 방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서 전반에는 좀 자유로운 감상을 나누고 후반에는 찬반이 나뉘는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반에 이 책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얘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우영님? 네, 일단 이 책을 설명하는 가장 이 포괄적인 문구는 이 작가 최진석 교수님의 작가님의 이 머리말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말에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네요. 지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문제 해결을 논하면 철학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면 정치가 됩니다. 라는 이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 책이 최진석 작가님의 어떤 이 철학을 가지고 구체적인 차원의 문제를 다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뭐 촛불혁명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어떤 토론이 되는 것들을 이 작가님의 어떤 이 철학적 사유로 내려다본 그런 도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서를 읽었다는 것에 이제 우영님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한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중용과 어떤 중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최진석 작가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경계에 서야 된다. 그래 인간을 불안정한 상태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용과 중도에 대해서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떤 한쪽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을 경계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쪽을 선택을 하더라도 다른 한쪽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경계에 선다라고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지만 어떤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내 의견을 정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이 작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한쪽의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도 다른 쪽의 시선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선까지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내용이 뭔지 알으려고 자세히 살펴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미 좀 삶의 질과양을 상승시켰을까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승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경계에서라는 말에 그 어정쩡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
말로 이해를 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도 아니고 저 결정도 아니고 약간 저 생각도 맞고 이 생각도 맞지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은 이렇고 저쪽 생각은 이러니까 저런 부분도 있구나. 그렇지만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제 생각이 무엇인지 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서 삶의 질관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황희정승이었군요. 네. 저의 경우에도 이 책은, 거의 인생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탁월한 사회의 시선을 읽었을 때만큼 혹은 그 이상의 굉장한 지적 충격을 줬던 책이다. 왜냐면, 내가 느꼈던 불편함들,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너무나 적확하고 분명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날이 서 있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자잘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제가 사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많이 느꼈던 문제 중 하나는, 대화나 소통을 할 때, 그 황희정승 마냥, 물론 황희정승께서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상대의 기분을 안 나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시대적 아젠다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음, 심지어 뭐 짜장면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라고 할 때도, 나는 짬뽕이 좋아, 짜장면 싫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짜장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저는 짬뽕이 좀 더 맛있을 때가 있는 듯 합니다와 같이 매우 모호하게 의사를 표현해야만 사회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사회에 계속 있었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이 매우 분명한 한 사람이 나를 세워서 지적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 그래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게 하나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우영님께서 황희정승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시선이 낮으니까 한쪽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맞아, 이 말도 맞아. 뭐 다른 쪽 얘기를 들을 때도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해서 나는 이 사람들을 다 동의하는 그 중도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치우쳐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중도, 높은 시선을 가진 사람은 다 맞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의견과 저쪽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높은 아젠다를 쥐어야 하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실이 지저분하다. 그럼 한쪽에서는 쓰레기 버린 애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다른 한쪽은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청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당번이 계속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청결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청결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저는 높은 시선을 가진 중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길었습니다. 예. 네.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중용과 중도에 대한 내용은 책에서도 이제 중용과 중도가 중간이 아니라 탁월함이다. 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상도님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교실의 청소의 예와 아주 그 예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꼬리 하나만 더 붙이면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으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상도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 어떤 문제가 된 게 서로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말하는 어떤 조심스러운 태도가 약간 상도님 문제라고 보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그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랑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 150쪽에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5.18 강주에 대한 그 강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이 막히기 시작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어떤 그 이후에 우리의 자유와 어떤 그 탁월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조금 저는 해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도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부분이랑 표현의 자유 부분이 조금 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렇게나 상처 주듯이 말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맞습니다. 네, 기분에 매몰되는 대화 방식을 가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인 듯하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듣는 사람 또한 이 말이 기분 나빠라고 했을 때 그 기분 나쁨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감성적인 태도일 확률이 높으니, 음, 나도 이제 들을 때 좀 더 지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있을까요? 공유해 주실 얘기가?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조금 높은 시선에 이 작가님의 높은 시선을 제가 다한 문제로 조금 끌고 와봤는데, 저는 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문지 게시판에서 이제 막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도 저는 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많이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황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그러나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충돌하는 사건이 저는 제가 이 실제적인 어떤 현실에서 겪었던 사건이 그 새마을사무실 게시판에서 제가 벌였던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진짜 표현의 자유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 새마을세본지 구성원 전체의 해가 되는 어떤 전체의 삶의 질과양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자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나오셨나요? 결론은 저는 스스로는 어,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논쟁이 있어야만 더 이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은 해서는 되고 이 말은 해서는 안 돼라는 그런 의견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저도 뭐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니요, 이거 그냥 비겁한 태도입니다. 잠시 비겁해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혹시 저는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네,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지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경우를 오히려, 나의 삶의 경험과 그러면 또 엮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이 지적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지적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잘하면 지적인 줄 아는 적도 있었고, 아는 지식이 많으면 지적인 걸로 인식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 어디 좀 좋은 학교 다녔다라든지 뭐 어디 뭐 좋은
전공을 자기 뭐 어떤 전공, 어떤 고도의 지식을 다룬 전공자라든지 하면은 저 사람 지적이니까 저 사람 말이 좀 더 맞나 보다라고 권위에 기대서 같이 판단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치기 어린 시절 어떤 투표를 할 때도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탄탄하니 이 사람은 좀 더 일을 잘하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 책에서 지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곰곰이 생각하면 지적이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래서 뭐 학벌이 좋거나 뭐 학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또 스스로의 깨달음도 좀 있었습니다. 음.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저도 상도님처럼 지식이 많으면 지적인 사람이 되는 건 줄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최진석 작가님의 어떤 책을 읽으면서 지적인 것과 그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은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로 그 말씀하신 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곰곰이 생각해 봐야, 어, 지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농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슛을 딱 하면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0골 넣으면 잘하는 애고 3골 넣으면 못하는 애고 사실 이렇게 되게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는 누가 쓱 봐도 얼추 알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이다, 생각을 잘한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쉽게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매 순간 그냥 계속 심각한 표정, 인상 확 쓰고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형태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형태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음,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어떤 사람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잘 풀어내면 그분은 지적일 확률이 높다. 곰곰이 음, 생각하시는 사람의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심각하구나. 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물론 저를 볼 때 사용하는 판별법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그 부분으로 지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되게 새로운 생각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문제를 포착하는 사람. 음, 네. 아예 그걸 포착해서 정의하면 이제 푸는 거는 해버리면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환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준 책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최진석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식 능력이 잘 드러난 정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문제를 포착하는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계에 서야 된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떤 제 실체적인 삶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안경이라고 본다면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그 안경 프레임 안에 세상만을 보게 된다. 그래서 안경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그 당시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 만의 시선밖에 못 보니까 나는 안경을 벗고
내 시선을 가지지 말아야 돼라는 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내 안경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이 안경을 통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내 안경을 쓰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 안경을 써야지만 이 어떤 세상의 문제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네, 제 관점을 살짝 공유를 드리자면, 네네, 저도 이제 굉장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 색안경을 쓰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난 아무 생각 없이 안경 벗어버려 눈 감아야지가 아니라, 네, 다른 안경, 그러니까 색안경이 아닌 걸 써야 된다는 의미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잘 보이는 안경을 써야 된다. 네, 네, 더 넓게 보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안경을 썼다고 해서 문제가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안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내면으로 포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문제 포착의 주체가 안경이 아니라 나다. 네. 약간 요런 얘기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안경은 언제든 갈아 낄 수 있는 거니까 네, 더 지식을 쌓고 네,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지혜로운 안경을 쓰는 것이 써라 하는 것이 이 최진석 작가님의 생각이고 또 저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요 책의 뒷부분이 굉장히 또 이 책의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이 책이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 문제 많고 망했어, 이게 아니라, 음, 이거 어떻게 살려낼 거냐. 그럼 이제 막, 우리 다 같이 뛰어난 정치인을 뽑읍시다.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개개인이 독립적 주체가 되는 거랑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라고 싶을 정도로 엉뚱한 솔루션 같기는 한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독립적 주체가 되어야 독립적인 시선과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그 개별자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문제를 포착해서 직접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거 내 문제구나 이렇게 알게 된 굉장히 감사한 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완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최진석 작가님이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적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그 91쪽에 보면 이제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려서 사유하지 않는 천박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이 어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저도 이 생각을 이 한나 아렌트의 이 말을 한나 아렌트를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을 읽고 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다른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길가에 생각하지 않는 비둘기는 아기를 품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악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덕도 안 되고 악도 안 되고 그냥 영인 사람이다 비둘기처럼 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한나 렌트는 사유하지 않는 천박함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하면서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님의 생각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떤 악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악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선동되고 그쪽으로 쉽게 따라가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아무데나 똥 싸면은 그 똥을 어떻게 맞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듯이 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평범한 행동들이 악이 될 수 있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아렌트가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낸 네, 결론이 이제 악의 풍범성이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비둘기의 경우에는 비둘기니까 네. 투표를 안 하잖아요. 비둘기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는 아무리 그 나쁜 짓을 해봐야 사람들 옷에 똥을 싸는 음, 정도일 텐데 이제 인간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그렇죠. 자동차를 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아무데나 몰고 가면 사람들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나쁜 마음만 먹으면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 악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아돌프 아이히만의 인터뷰를 다룬 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은 제가 이 아이히만에 좀 나는 공감한 적도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것이란 음, 말이죠.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학살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저 나치가 시킨 대로 거의 음, 기계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난 시킨 대로 했고 그 일을 음, 훌륭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그게 사실 저는 어, 모든 맥락을 다 제거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만 딱 보면 그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있구나.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제대로 살고 있어라고 자기만의 느낌에 갇히는 게 정말 위험하구나. 음,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그 한나 아르텍에 감사 인사를 음.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또 약간 곁다리 하나만 더 얹으면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혹은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공동체 이익을 저해하거나 더 나아가 해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어떤 공동체에 속했을 때,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공동체에 해가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을 이제 내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자기 반성을 하고 어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견이 더 우세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득해가고 어떻게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을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어떤 그 어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라고 할까요? 그 방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해서 나만 혼자 아는 것은 사실 어떤 이 공동체의 어떤 득과 이 질과 양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 의견을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도 충분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맞습니다. 네, 일단 물론 내가 사유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돼야 되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일단은 나의 한계는 내가 극복할 일이니까. 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또 우리 인간의 숙제가 아닌가 음,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전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후반에 찬반 토론으로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